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를 만났습니다.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모레부터 엿새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파견됩니다.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핵심 설비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김남국 의원 의혹과 관련해 위믹스 코인 발행사를 방문했습니다. 자금 세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취지를 왜곡한 정치인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하교 중이던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북잠수정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2,800톤급 호위함으로 1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각종 함포와 유도탄, 대잠수함 어뢰 등 무장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멸종 직전까지 갔던 반달 가슴곰이 방사 20여 년 만에 지리산에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미곰은 겨울잠에서 깨자마자 새끼들에게 적부터 물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달 만에 다시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건데 이번 방일은 다자회의 참석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한일 셔틀 외교 정상화에 이어서 단단히 얽혀온 과거사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단독 일정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먼저 히로시마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건물이 히로시마 원폭돔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앞에 있는 원폭돔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폭돔은 1945년 핵폭탄이 떨어진 지점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상업 전시관인데요. 폭격 당시의 피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원폭돔이 있는 히로시마에서 조금 전 원폭 피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 동포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일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동포들은 윤 대통령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된다며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위령비 참배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곳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하는 것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방한 당시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과거 원폭 희생 한국인을 위로하고 양국의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는 1945년 원폭으로 한국인 3만 명이 희생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 3월 첫 방일 이후 2달 만이고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후 2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달 사이에 두 정상이 3차례서 오가면서 셔틀 외교도 본궤도에 올랐는데 특히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히로시마에서 김정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회원국으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교역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작년 11월에 뵙고 이제 6개월 만에 뵙습니다. 이어진 판민징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교역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벌써 여러 차례 이렇게 한국 기업인과의 대화 시간도 갖고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해결해 주시는. Chúng tôi cũng chúc mừng ngài về những cái thành tựu của Hàn Quốc vừa đạt được trong thời gian vừa qua. 윤 대통령은 내일 인도와 인도네시아, 영국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하고 G7 확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 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모레는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데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공조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G7 정상회의가 집권 2년차 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슈퍼 위크라면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TV조선 김조호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호소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요 7개국이 러시아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며 추가 제재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령지 탈환을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을 찾습니다. G7 회의에서 테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이 본격 논의되는 만큼 화상 대신 대면 참석을 택한 겁니다. G7과 참관국 정상들을 만나 공동 대응을 호소하고 지원을 주저했던 나라들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Там будуть прийматися дуже важливі речі, і тому саме присутність, фізична присутність нашого президента є абсолютно важливою річчю для того, щоб відстоювати саме наші інтереси. 한자리에 모인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 없이는 평화도 없다며 러시아 추가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수품을 보급받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구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Continuing to cut Russia off from critical supplies. We will restrict trade in Russian diamonds. Russian diamonds are not forever. 대중국 견제도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G7 정상들은 대만 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첫 일정으로 히로시마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 G7은 러시아의 핵 위협과 중국 핵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핵 군축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협상도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전문가 시찰단 21명을 모레부터 5박 6일간 파견하기로 합의했는데 오염수 정화의 핵심적인 시설들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과학적인 검증을 다짐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모레 후쿠시마 원전을 찾는 시찰단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을 전후해선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 측을 만나면서 점검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5박 6일로 잡혔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오염수 정화 설비,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 그리고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오염수의 농도 분석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겠다는 건데 정부는 원자료들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 측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과 방사선 분야 전문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다음 달 말 이전에 우리 정부의 현장 시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일본이 우리 시찰단을 받아들인 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웃 나라여서이기도 하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문제가 자칫하면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찰단의 어깨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이 뭘 어떻게 점검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시찰단에게 일본이 어디까지로 공개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네, 일본의 원전 오염수는 2번 정화한 뒤에 이 방류 시설을 거쳐서 바다로 보내지는데요. 이 가운데 먼저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일종의 정수기인데요. 정수되기 전과 후를 살펴보고 필터도 들여다봅니다. 이 단계별 설비와 방류 시설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봐왔던 설명과 실제 시스템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비는 살펴보지만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는 않는다고요? 네,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그 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검증의 핵심인 오염수 채취를 정부가 왜 요구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시료를 채취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교차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압수수색을 하듯이 시원하게 모든 거를 다 측정하고 시료를 떠오고 이러면은 믿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위험하다라고 우긴다면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추후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명분이 싹 사라집니다. 자칫하면 일본에게 잘못된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런데 민간 전문가가 빠진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 시찰단 21명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이 민간 전문가는 일본 측이 안전성 문제를 들어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개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정부는 다만 일본 측이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미 대만도 독자적으로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대만은 태평양 섬나라들과 함께 지난해 3월에 이 8명의 조사단을 후쿠시마로 보냈는데요. 당시에는 탱크와 터널 같은 이 방류 시스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완공을 앞둔 단계에서 모든 처리 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만과 달리 그동안 계속 IAEA 점검 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시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살펴보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 상당수를 이미 특정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입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받는 혐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송영길 후보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900만 원 돈 봉투를 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관련 녹취록 등 분석을 통해 이 의원의 개입을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달 이상 시차가 있는 녹취 2개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겁니다.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달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돈의 의미는 제가 검찰 조사에 말씀을 드리고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금품 살포 과정과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현역 의원을 포함해 돈봉투 수수자 상당수를 특정했다며 관련자 줄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걸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부터 다음 주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 혐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노 의원은 뇌물을 줬다는 사람을 모르고 이른바 돈봉투 소리 녹취 파일도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날짜와 장소까지 특정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첫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전가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선 의원으로 정치후원금 1위인데다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은데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을 위험한 선택을 할 리 없다는 겁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박 씨와는 얼굴을 본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노 의원이 2019년부터 박 씨의 아내와 친분을 쌓고 이듬해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 아내로부터 5차례 돈을 받은 장소와 날짜, 액수까지 특정해 공개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 단초가 된 돈봉투 녹취 파일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돈봉투 소리 조작, 그 얘기하는 거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검찰은 이에 대해 녹취 파일 편집은 없다. 원본이라 통화 하나하나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그제 저희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금보다 30억 원이나 많은 액수를 추적이 어려운 다른 거래소로 보낸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코인이 빠져나간 거래소 측이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보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여당은 대선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코인 발행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 김남국 의원은 업비트에 있던 40억여 원의 코인을 하루에 2단계를 거쳐 개인 지갑 형태인 카카오 계열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업비트는 코인 수익에 비해 이동 액수가 30억여 원이나 많은 것을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했습니다.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당은 김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가 대선 전후에 집중된 것이 대선 자금 관련 돈 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위믹스의 취득 경위, 그리고 매수 자본의 출처,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흘러간 것 아닌지가 이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하지만 위메이드 측은 김남국 의원은 물론 거래 내용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이사회 이상 거래든 어떤 형태의 거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P2E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을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만났을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여당이 요청한 위메이드 측 인사의 의원회관 출입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인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김 의원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성그룹인 철험회가 대표적인데 철험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이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양이원영 의원은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며
김남국 의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거래소는 물론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비정상 거래를 포착해 신고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마녀사냥이라고 언론과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냐며 민주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발언했는데 당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도 도덕성만 따지다가 만날 당한다며 거들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 포기 선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신 나간 발언이라며 정치를 더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고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도 공천만 신경 쓰는 일부 초선들의 비상식적인 발언이 당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철험회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란에 불씨를 던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잇따르자 아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유일한 장치인데 이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발의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를 위반할 경우 거부권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5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리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소속 의원 5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들 의원 6명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주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위 법률인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건 매우 위헌적인. 여당은 야당의 의회 독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만 쳐다보면서 국회 입법권을 수시로 남용하는 의원들은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첫 잔체 행동으로 이들은 간호법을 왜곡한 정치인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했던 의료 공백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하루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옷을 입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광화문 인근 6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간호법을!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전국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데 이어 1인 1정당 가입, 간호법에 반대한 정치인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수술을 돕는 PA 간호사들이 집회에 대거 참석할 경우 수술 차질이 우려됐지만 집단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업무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자기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복지부도 아직까지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호협회가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본격화하면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성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하교 중이던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닌 걸로 조사됐는데 현재 운전자가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찰이 음주 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교차로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더니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행인 두 명을 덮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제 오후 5시쯤. 아무 소리 나고 머플러 같은 거 도로에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14살 여중생이 숨졌고 크게 다친 16살 여고생은 사고 발생 이틀째인 오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77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감지는 안 됐고요. 겨를이 없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 최초 진술은 그렇게. 처참한 사고 현장엔 추모 시민들이 놓은 국화꽃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경찰관을 꿈꾸던 딸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매일 학교 시간마다 데리러 갔지만 하필이면 사고 당일에만 못 간 것이 평생의 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양의 가해자가 제 카페에 치렀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원통함이 좀 풀릴 수 있을 만큼만. 경찰은 운전자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과 지병 여부를 재확인하고 과속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 범행이 잔혹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유족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동거녀와 택시 운전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돈도 가로채 명품까지 구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는 등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왔고 이기영은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족들은 이기영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지 못하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다음 타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결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인천공항에서 유 씨 신체를 압수수색한 지 100여일 만인데요. 유 씨가 그동안 2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점, 또 공범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경찰의 두 번째 소환돼 21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경찰은 소환 이틀 만에 유 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의 마약 투약 사안이 심각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공범과 관련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모발과 소변 검사 등을 통해 마약 5종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입 혐의만 시인한 상황입니다. 100차례 이상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에 대해선 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고 3대 마약으로 꼽히는 코카인 투약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카인 등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입하셨나요? 경찰은 2월 유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범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코카인 구입 경로와 투약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라더견 대표 등 주가 조작 세력이 이 골프와 승마뿐 아니라 양궁업체에도 손을 뻗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의 거액 자문료를 받기 위한 창구로 이용하려 했던 건데요. 정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양궁용품 판매업체. 회사 등기를 떼보니 사회이사와 감사에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의 이름이 있고 감사 보고서엔 지분의 절반이 라더견 씨 소유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업체 측은 라 씨가 회사에 투자할 테니 전환 사채를 발행해달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비를 한 100억이나 50억 정도 발행을 하면 수익을 받은 물주들한테 시비를 인수하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죠. 큰 손들의 거액 수수료는 미술 작품이나 골프장 회원권, 이른바 마라탕집 허위 결제로는 감당이 안 되는 만큼 채권의 일종인 시비를 발행해 받아내려 했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긴 줄다리기 끝에 라 씨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결국 다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2억인가를 갖다가 라더견에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손실이 크진 않았지만 손실이 꽤 들었죠. 검찰은 오늘 라 씨가 그림값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창구로 지목된 서울 신사동 갤러리와 갤러리 대표집을 압수수색했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라 씨가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건설사들이 서로 재건축 시공을 맡겠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최근 상황이 반대가 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가 아니면은 찬밥 신세입니다. 건설사들이 원자재가 급등에 미분양 리스크까지 감당이 안 돼서 선별 수주를 벌이는 건데요. 이 상황이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재건축 단지를 돌아봤습니다. 200여 세대를 짓는 서울 마포구의 한 재건축 단지.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입찰을 진행했는데 건설사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영등포구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부터 평당 공사비를 200만 원 가까이 올리면서 입찰을 5차례 진행했지만 시공사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손잡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입찰하기가 1년 반이 됐잖아요. 기다리면서 피부가 있고 지치고. 미분양 리스크가 전보다 커진 상태에서 금리는 여전히 높고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관망만 하는 겁니다.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데 들인 금액은 약 4조 5,200억 원.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향후 3년 전후에 입주 물량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개연성도 있는 거죠.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장기화는 자칫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총 4종류의 흰개미가 서식 중이었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외래종이 새롭게 관찰됐습니다. 마른 나무까지 무차별적으로 갉아먹는 외래 유해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집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제를 촉구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에 갈라진 틈새로 벌레 여러 마리가 기어다닙니다. 북미나 동남아, 호주 등에 서식하는 마른 나무 흰개미로 국내에선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주택 목재 창틀에서 여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크립토테르메스라는 외래 유해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 서식 중인 흰개미는 주로 수분이 있는 목재를 갉아먹는 종들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흰개미는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습니다. 집안의 가구는 물론 목재 마루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목조 건물 저승사자로도 불립니다. 외국에서 피해를 주는 게 집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안에 가구니 침대니 이런 거 뭐 다 갉아먹고 주저앉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날개가 달린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착한 지 5년이 지나야 번식 능력이 있는 날개 달린 개체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한 주택에 대한 긴급 방제 조치를 마쳤다며 국내 유입 경로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개체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이고 철저한 방제가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만 골라서 훔치는 범죄가 놀이처럼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고 결국 현대기아차와 합의가 이뤄졌는데 합의 금액이 자그마치 2,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얀색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또 다른 차량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로를 질주합니다. 미국에서 10대들이 기아차를 훔쳐 도망가는 영상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기아차만 골라 훔치는 범죄가 SNS를 통해 놀이처럼 퍼지자 Could you show us how it looks to steal a car? I can show you inside your car. 피해 차주들이 도난에 취약한 차를 만들었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도난 방지용 특수 암호키가 장착된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어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이 됐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오늘 집단 소송에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11년부터 2022년형 모델 차량 소유주 900만 명으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겁니다. 소비자 배려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도난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미국 정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달까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안내하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에 대해서는 핸들 잠금 장치 등 도난 방지 장치를 사는데 최대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주도권을 뺏기면서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이 최근 반도체 부활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이해 관계와도 맞아떨어져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는데 이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혜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TSMC, 인텔 등 7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만나 투자 확대를 요청합니다. 日本への投資の拡大を目指して私も政権発足以来取り組んできました。前向きな姿勢を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내세운 전례 없는 회동에 가장 먼저 화답한 건 미국의 디램 업체 마이크론입니다. 히로시마 공장에 약 5조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 중 40%인 2조 원을 일본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번 마이크론과의 계약으로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처음 도입됩니다. 또 일본은 반도체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짓고 있는 대만 TSMC에 4조 7,600억 원을 지원하고 자국의 반도체 연합기업인 라피더스에도 3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대만 외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는 글로벌 기업이 늘자 적극 유치에 나선 겁니다. 대만과 중국 이외 지역에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나 한국 등 주변 국가도 좋은 투자처로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 거점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잠수정 공격을 받고 침몰한 천안함이 1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오늘 추격한 새 천안함은 더 크고 더 빠르고 강력한 무장을 지닌 신형 호위함으로 거듭났고 순직 장병들의 혼이 담긴 서해바다 지킴이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군함이 반토막 난 채 인양됩니다. 2010년 3월 서해에서 북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승조원 46명이 숨진 천안함입니다. 오늘 취역한 해군의 7번째 신형 호위함이 천안함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13년 전 참전 장병인 류지욱 중사는 취역기를 개양하며 당시 함께했던 용사들에게 조국 수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과 함께 옛 천안함은 1000톤급 초계함이었지만 2800톤급 호위함으로 부활한 새 천안함은 각종 함포와 유도탄, 대잠수함 어뢰 등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예인 선배열 음탐기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었고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기동력도 뛰어납니다. 새 천안함은 연료를 한번 채우면 10,0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전투 시에는 30노트 시속 55.5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진 천안함의 모습에 생존 장병과 유족들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 만큼의 진짜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새 천안함은 오는 11월쯤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수호 임무를 맡게 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LH가 3년 전 LH가 만든 공공분양 아파트의 안단테라는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이 기존의 이름으로는 공공주택 이미지 탈피가 어려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이 탄생했고 홍보비 등 예산이 90억 원 넘게 투입됐지만 이 역시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LH의 프리미엄 브랜드 안단테가 첫 적용될 단지였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안단테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단테가 붙어 있어야 할 정문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브랜드를 달기 위해 이처럼 비워놨습니다. 주민들이 안단테라는 명칭을 못 넣겠다고 버티자 LH는 지난달 안단테를 포함한 후보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이 희망하는 명칭을 넣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재 안단테 적용 예정 단지 20곳 가운데 13곳이 다른 브랜드를 달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안단테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LH를 알기 때문에 계속 안단테로 가겠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LH는 지난 2020년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4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 안단테란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은 집입니다. 홍보비 88억 원까지 투입했지만 입주자들 외면에 3년도 안 돼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더라면 90억이 넘는 큰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LH는 입주 예정자가 선택하면 안단테도 사용 가능한 만큼 사장 상황은 아니라면서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반달 가슴곰은 한때 멸종 직전까지 갔었죠. 이 때문에 20여 년 전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곰이 지리산에 방사됐었는데요. 현재 80마리 정도로 개체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무인 카메라에 찍힌 반달 가슴곰 가족의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평평한 땅에 낙엽을 끌어모아 동명구를 만든 어미곰. 겨우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미곰이 겨울잠에서 깨자마자 배고픈 새끼들에게 젖부터 물립니다. 지리산 참나무 숲을 당당하게 활보하는 멸종위기 1급 반달가슴곰입니다. 또 다른 어미곰은 새끼곰을 데리고 사냥에 나섭니다. 새끼곰은 신이 난 듯 바위 위를 성큼성큼 활보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나무를 물어뜯다 굴러떨어지기도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먹이 활동을 배우는 겁니다. 반달가슴곰은 6.25 전쟁 때 서식지가 파괴돼 자취를 감췄지만 2004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곰을 방사한 지 19년 만에 79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방사된 곰의 증손주까지 태어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곰보건팀이 건강검진과 동명굴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 덕입니다. 반달가슴곰은 몸 길이가 최대 180cm에 달하고 잡식성이지만 도토리와 과일, 꿀을 특히 좋아합니다. 보건팀이 지리산을 선택한 이유도 풍부한 먹이 때문입니다. 도토리가 이제 많이 자생하는 공간이 이제 지리산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낙엽 활렵수림.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에 이어 월악산과 소백산 등으로 서식지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승마협회가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 참가 신청을 오늘까지 받았는데요. 이 국가대표 선수 전원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신청 기한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마 대표팀 선수들이 어제 받은 공문입니다.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알려달라면서 하루 뒤인 오늘 오후 3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단 유럽을 거쳐 항저우까지 가는 말 운송료 1억 원은 직접 부담하라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승마에 대한 기업들 지원이 끊겼기 때문인데 선수들에겐 날벼락입니다. 실제로 마장마술 종목에선 지원자가 없었고 장애물 종목에서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국가대표급 상위 4명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승마협회는 결국 오늘까지였던 대회 참가 신청 기한을 오는 25일까지로 미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대한체육회와 대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라도 더 걸질 수 있으면 걸져가지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하는 게 낫다 보니까. 하지만 선수 자기부담 원칙을 뒤엎을 뚜렷한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피땀 흘려서 선발전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한체육회도 기존에 확정된 예산 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입니다. 결국 대회를 앞둔 선수들만 부담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지금 준비한 아시안게임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 WBC 대회에서 황당한 주루사로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강백호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니란 수비로 팀 KT의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문제의 장면이 나온 건 KT가 한 점 앞선 5회였습니다. 우익수 강백호는 김현수의 안타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넘쳤습니다. 타구를 포구해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 나왔고 이루수를 향해 토스에 가까운 송구를 했습니다. 느리고 높게 떠오른 송구에 1루에 있던 주자 박혜민은 3루를 넘어 홈까지 질주했고 경기는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송구가 빗나간 것인지 그냥 토스를 해버렸군요. 설마 했는데 여기서는 집중력 있게 수비를 해줬어야 돼. 주자가 3루에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안일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KT는 5회에만 6점을 내주는 비기닝을 허용하며 5대9로 패했습니다. 공식적인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보네드 플레이였습니다. 프로 데뷔 첫 타석부터 홈런을 날리며 남다른 스타성을 뽐낸 강백호지만 천재적인 야구 실력만큼 구설도 많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껌을 씹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고 WBC 대회에선 세리머니를 하다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져 아웃당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천재 타자의 톡톡 튀는 패기도 좋지만 기본기를 잃지 않는 성숙한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Can't people mind their own business? Idiots. Interrupting me at every turn. 꼬장꼬장한 남자 오토는 아내와 사별한 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연찮게도 이웃을 돕느라 죽음을 미룹니다. 그러면서 인종, 세대, 문화가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활짝 마음을 여는 순간 이웃은 가족이 됩니다. This is living. 이웃 사촌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명심보감과 좋은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는 영국 속담이 일치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이가 열의 넷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거대 도시 서울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서울의 주택가 이발소 앞에서 며칠 전 특별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망원동 이웃들이 43년 동안 머리를 매만져 주신 83살 박정은 할아버지의 은퇴를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일흥 이발소 역사 속에 40년 단골 고별사, 이웃 상인 축사에 이어 이웃들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아꼈던
가위로 이렇게 감사패를 만들어 전했습니다. 동네 사는 현대무용가가 할아버지 애창곡 님과 함께 맞춰 헌정 무대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앞길을 쓸고 이웃 가게들을 차상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이발하는 동안 단골들과 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일상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이웃들은 일흥 이발소를 마음 이발소라는 동네 사랑방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모여서 머리 대신 마음을 가다듬고 정을 나누며 할아버지를 생각하겠죠. 보름쯤 전에는 19살 미혼 임신 여성의 외상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절박한 글과 함께 들어온 음식 배달 주문을 주인이 확인해 보니 단골이더랍니다. 거짓말이더라도 일단은 보내줘야겠다. 맘먹고 배달해준 며칠 뒤 주인은 외상값과 긴 감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보답을 받았다는 생각에 아내를 보내서 사연을 듣게 했죠.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미역국을 끓여줬고 하루 2시간짜리 가게 일도 맡겼습니다. 그는 성만 밝힌 채 모든 정보를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홍보성 글로 오해받기도 싫고 작은 일로 큰 칭찬을 받기도 원치 않았다고 했죠. 임신 여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살지만 매우 진실되고 어른스러웠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가리켜 담을 사이에 둔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과도 높은 담을 쌓고 사는 시대에 따스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 고맙고도 각별한 위안입니다. 5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이게 사는 것이죠 였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 서울은 오늘보다 더위가 덜하긴 하지만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26도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반면 내일 내륙에서는 더위의 힘이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는데요. 아침과의 기온차가 많게는 20도 수준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또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와 영남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오존과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쾌청하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